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일단 이제 프로블럼 셋 3이랑 4를 같이 풀고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게임 이론을 이제 나가신다고 하니까 여기 일반균형 부분을 빨리빨리 후딱 지나가고 여기도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지나가고 만약에 그 사이에 게임 이론 뭐 강의 노트나 뭐 프로블럼 셋이나 이런 게 다시 나오면 그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튜터링이 이번 거 포함해서 4번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이거 프로블럼 셋 3, 4 풀고 다음번에 일반 균형이랑 게임 이론 좀 보고 그 다음번에 게임 이론 풀 셋 보고 마지막에 그 뭐 기출 같은 거 있으면 풀면 적당히 4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보니까 요 3번은 그 기대 효용 이론 관련한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별거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risk averse individual이라는 요 말이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갬블 또는 확실하게 325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얘가 뭘 선택을 할까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거는 여기 해설대로 하면 돼요. 해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risk averse라는 말의 정의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얘는 fair gamble을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이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이런 갬블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fair gamble은 뭐냐면 뭐 expected value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그러니까 expected income이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이런 애였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갬블에 참여하지 않을 때랑 참여했을 때랑 어, 나한테 남을 수 있는 기대되는 수입, 내 expected income은 내가 이 갬블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risk loving이었고 둘 다 상관없다라고 하면 risk neutral이었고 나는 이래도 좀 더 확실한 게 좋아라고 하는 그런 확실성을 좋아하는 애들을 risk averse 한 사람이라고 불렀었죠. 그럼 얘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얘는 expected value가 뭐냐? 이 갬블의 expected value는 여기 나와 있지만 얘도 325달러고 얘는 근데 확실하게 325달러를 받을 수 있죠. 얘는 uncertain한 건데 얘는 certain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 risk averse individual이니까 얘는 같은 expected value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상황 중에서는 확실한 애를 좋아하겠죠. 325, certain하게 325를 받을 수 있는 이 케이스를 좋아할 테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 payment of 325달러 요거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요게 끝이고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risk averse 하단 얘기는 그 사람의 효용함수가 뭐 물론 그 앞에 뭐 폰 노이만 모겐스타운 효용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 요 폰 노이만 모겐스턴 유틸리티 펑션이 이게 컨케이브 하면 오목함수면은 이게 리스크 어버스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를 돕고자 그래프로 그린 건데 딱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325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320달러였으면 이 사람이 사려고 할까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리스크 어버스하다고는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정확히 저 펀더이만 모겐스턴 효용함수가 뭔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리스크 어버스하긴 하지만 얘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게 0이고 뭐 예를 들어 이게 10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음, 음, 320이 있다 이쯤 있다고 치면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네. 걸 지우고 좀 큰데 그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고 이게 0이고 뭐 여기가 1000이고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거요. 뭐 정하겠습니다. 얘가 1000이라고 할게요. 얘가 1000이라고 치고 이쯤이 한 325였으면 이 사람은 리스크 어버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갬블로 그 기대되는 expected value가 325인 거랑 내가 확실하게 325를 받을 수 있었을 때의 그 기대 효용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을 때가 더 높죠. 근데 이 효용이랑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이지만 어떤 함수가 320이 한 이쯤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랑 여기랑 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더 크잖아요. 근데 또 어떤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320이 한 이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여전히 지금 더 크죠. 요 점이 요 점보다 크지만 이 점은 이 점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어버스하다는 말 자체에 어, 이 사람의 폰노에만 모겐스턴 효용함수가 증감수고 오목함수이기만 하면 모두가 리스크 어버스하죠. 근데 이 페이먼트가 320이라는 걸 선택을 할지 또는 이 갬블을 선택을 할지는 이 리스크 어버스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의 폰노이만 모겐스턴 효용함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까지 알아야 실제로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서 이게 나은지 아니면 갬블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갬블이 페어 갬블이 아니라면 그걸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효용 함수를 살펴봐야지. 즉,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10번.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다음에 2번이죠. 2번이 이제 불확실성의 선택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보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지금 건강보험, 생명보험에 들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의 유틸리티 펑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대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쓰이지는 않지만 이런 효용 함수를 봤을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 루트 함수는 어떻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얘는 increasing 하고 concave 하죠. 그러니까 얘는 risk averse 하구나 라는 걸 알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뭐 이걸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충 눈치를 채면 뭐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번의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이 fully insure her house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낼 용의가 있을까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full insurance라는 말은 얘는 이제 음,
어떤 상황이든 가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스테이트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내, 내 인컴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지금 나는 불이 안 났을 때, 4만 원을 가지고 있고, 불이 났을 때는 10,000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풀 인슈런스에 가입을 한다면, 내가 얼만큼을 지불을 해서, X만큼을 지불을 해서, 내가 불이 나면 10,000원에다가 3만 원 더해야지 3만 원이죠.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불이 났을 때 3만 원을 받는. 그래서 불이 난 경우에도 4만 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보험을 가입한다는 소리예요. 즉, 불이 나든 불이 나지 않든 내 집의 가치는 4만 원으로 무조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certainty 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말은 일종의 4만 원이라는 이 인컴 또는 4만 원이라는 값을 내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얘는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나는 4만 원을 얻을 수 있고 저 상황에서도 나는 4만 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주 아주 위험 깊이적인 사람인 거죠. 나는 너무 확실한 게 좋으니까, 무조건 보험을 풀로 들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4만 원 받을래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풀 인슈런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아주 위험 깊이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 쉽게 이해를 하자면, 뭐 그렇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풀 인슈런스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지불 용의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 내가 이 풀 인슈런스를 하지 않았을 때랑 풀 인슈런스를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나의 expected utility가 풀 인슈런스를 샀을 때 훨씬 더 크면 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사지 않은 경우에는 0.9의 확률로 4만 원이라는 인컴을 얻을 수 있고 0.1의 확률로 10,000원이라는 인컴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사지 않았을 때고요. 한 경우에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X만큼 지불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10,000원이 아니라 4만 원이지만 보험료는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얘기죠. 이걸 풀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한 3,900달러만큼은 낼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풀 인슈런스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보험사 입장입니다. 보험사 입장.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있죠. is risk neutral and has utility function of the type. 이 사람은 그럼 어떤 형태의 효용업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리스크 뉴트럴이니까 리니얼한 효용업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거를 어, 뭐 물론 제대로 아주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A 곱하기 wealth 더하기 B 그리고 A는 양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겠지만 사실 이렇게 정의를 하든 그냥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그냥 Y는 X 느낌으로 U는 웨어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든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리스크 애티튜드가 리스크 뉴트럴 위험 중립적인 애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그냥 웨어스로 그냥 이걸로 놓겠습니다. 웨어스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보험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얘가 3,900원까지 낼 의향이 있는데 막 100원에 이 풀 인슈런스 팔아버리면 얘는 손해잖아요. 저 MJ라는 사장은. 그러면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소비자와 보험사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 풀 인슈런스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이건 알았죠. 일단 요거보단 작아야 되고 그러면 이 풀 인슈런스를 X만큼의 가격으로 팔았을 때 보험사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는 저 MJ라는 사람이 얻는 어떤 효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X라는 가격으로 풀 인슈런스를 제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은 뭘까요? 이 효용함수를 이용해서 0.9의 확률로 나는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왜 쓰죠? W로 쓸게요, 그냥. 이만큼. X죠, X. 내가 X를 받으니까. 그 사람 뭐, 초기 자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X 받을 거니까 그냥. 그리고 0.1의 확률로 X 받은 것 중에서 3만 원 내야죠. 왜냐하면은 3만 원 보태줘야 되니까. 그럼 이 기대 효용이 얘는 0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효용을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 이 문제를 풀면, 음, 이거 제가 잘못 썼네. 0.9 x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이 사람이 느끼는 효용이잖아요. 이거 풀면 x 마이너스 3천이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천 달러를 넘겨서 이 풀 인슈어런스를 팔면 이 MJ라는 사람은 그래도 효용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900이랑 3천 사이에 있으면 둘 다 마음에 들어 하겠죠.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이 약간 까다로운 것 같은데 얘는 잠시만요. 어, 이거를 이제 제가 푼 건데 여기 뭐가 있길래 일단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좀 복잡한데 어떤 학생이 이제 T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걸 1, 2번의 문제를 푸는데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첫 번째 문제 맞히면 A점, 2번 맞히면 B점 있는 거고 S분을 여기 퀘스천 1에 사용을 하면 이 PS의 확률을 맞출 거고 나머지 시간을 투입을 하면 세컨드 1은 QT-S 이 확률로 맞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뭐 strictly increasing and concave function이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partial crashnism 뭐 부분 점수 없다는 소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널 유틸리티가 컨스턴트라는 소리는 이 사람의 폰 노이만 모겐스탄 효용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단 소리죠. 1참수 꼴이란 소리죠, 그냥.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Q1은 A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 이걸 S 미닛을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Q2는 B 포인트를 위해서 T-S 미닛을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폰 노이만 모겐스탄 효용함수는 CX예요. 그러면 어,
각각 생각을 해보자면, 막 이런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이러는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랑 확률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점수는 A 플러스 B일 거고 확률은 뭐였죠? 확률은 둘 다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A일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B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얘는 0이고 뭐 0이니까 뭐 이건 나머지. 그러면 이 사람의 기대되는 효용은 뭐냐면 expected 뭐 여기 써놨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대되는 효용은 이만큼의 확률로 A 플러스 B를 얻었으니까 내 A 플러스 B라는 이 점수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C에다가 A 플러스 B 곱한 거일 거고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요만큼의 확률로 B의 점수를 얻었으니까 이만큼의 효용을 요만큼의 확률로 얻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만큼의 효용을 요만큼의 확률로 얻을 테니까 이걸 싹 정리를 해버리면 이거 A, B 나눠서 쪼개서 계산을 하면 이만큼 합치면 얘랑 얘 1로 사라지니까 PS 곱하기 CA 그래서 여기 나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CB 곱하기 여기 아, 요렇게 더해서 지금 PS 사라지니까 QT-S 곱하기 CB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기대 효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 뭘 말하고 있지? 이 사람의 optimal allocation of time between the two questions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건 T가 아니라 S죠. T는 그냥 상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첫 번째 퀘스천에 얼만큼 시간을 쓸까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쉬운 건데 그냥 일개 조건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얘기가 있었죠. 둘 다 오목함수예요. concave 펑션. 그러니까 지금 얘 오목하고 얘도 오목하니까 이게 애초에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얘 이에 미분해도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두어 미분해도. 그래서 이거 일개 조건만 확인해도 극대값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 유틸리티를 S로 미분을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저기 솔루션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이 대신에 CA의 더하기 CB의 요게 0이다. 라고 써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를, 아이고, 잠깐,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a 곱하기 요게 b 곱하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 옵티멀 컨디션이니까 지금 여기다 스타를 붙여준 거고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제가 표현이 조금 헷갈리는데 his allocation은 S죠. S가 A 또는 B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change effect가 되느냐, 영향을 받느냐라는 질문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 스타가 his allocation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변할 때 S 스타, his optimal allocation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질문인데 우리는 이 optimal allocation이 항상 요 컨디션,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바로 구하지 말고 제가 생각한 건 물론 A 또는 B니까 뭐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당장 바로 구하지 말고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A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해볼 수가 있잖아요. 얘는 B에다가 이거를 조금 표기하기 쉽게 음, 이런 식으로 쓰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한 거죠. S에 대해서. 그럼 얘는 미분하면은 뭐고 마이너스 붙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 여기다가 붙일까요,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얘죠. 예. 이건 그냥 뒤집으면 그만이니까 이거 뒤집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어, 이 꼴이랑 뭔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사실 이 말부터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이 S를 그냥 대충 그냥 이거를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부터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뭐 물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교님을 통해서든 교수님을 통해서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능력인데 his allocation affected by a change in A or B라는 말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his allocation은 S고요. 정확히 말하면 S 스타인데 S 스타가 A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라는 건 S 스타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사람이 A가 변했을 때 그 사람의 옵티멀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라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은 이 스토캐스틱 도미넌스 관련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얘는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이건데 이 사람이 뭘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잘 약간 뭔가 빠졌죠. 그 콘노에만 유틸리티 펑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냥 이거의 expected utility 구하고 이거의 expected utility 구해서 둘 중에 큰 쪽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끝날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risk averse agent고 increasing utility 라고만 줬어요. 그냥 이
폰 노이만 모겐스턴 유틸리티 펑션이 뭔지는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곤란한 거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끼리 비교하는 방식을 세 개를 배웠잖아요. First order stochastic dominance랑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그리고 mean preserving spread 이렇게 세 가지 배웠는데 얘네를 사용을 해서 뭔가 풀어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 폰 노이만 모겐스턴 설명함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어, 이 아주 객관적인 디스트리뷰션 즉 랜덤 베리어블끼리 비교를 하는 소리니까 이 사람의 효용이랑 상관없이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끼리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나은 선택이냐라는 점을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으면 이건 당연히 expected utility를 포함되는 거고 이게 not given이면 이거는 FOSD나 SOSD나 mean preserving spread 이거를 사용을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사실 이건 솔루션이 나와 있어서 좀 그런데 일단 그러면 쟤네를 사용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가 CDF를 비교를 해야겠죠 일단은 셋 중에 뭐가 됐든 CDF를 일단 비교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보통 네모를 그립니다. 그래서 얘가 뭐 지금 이게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니까 0부터 9까지 대충 일단 이 P의 CDF부터 그릴게요. 얘를 CDF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얘 CDF를 아니 얘를 빨간색, 쟤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빨간색은 지금 9분의 1씩 증가하니까 아주 예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그겁니다.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가 지금 P의 CDF고 이 한 칸 한 칸이 지금 9분의 1씩 올라가는 거죠. 그럼 Q 같은 경우에는 잘못 그렸네요. 어, 0부터 할까요? 0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나서 얘는 파란색으로 그리면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9분의 2니까 이렇게 갔다가 쭉 가다가 3에서 한 칸 올라가고 여기선 똑같이 가다가 7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FOSD를 누군가가 만족하나요? FOSD는 둘 다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의 CDF가 이쪽에선 파란색이 더 위에 있지만 이쪽에선 빨간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FOSD는 아니에요, 일단. 그럼 SOSD를 만족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SOSD는 이거 적분이었잖아요. CDF를 적분을 했을 때 여기서 0부터 하니까 0부터 하겠습니다. 0부터 요거를 만족을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F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적분한 값이 이쪽 때문에 계속 파란색이 더 크죠. 파란색이 더 크다가 이까지 파란색이 더 크다가 어, 여기서 이미
계속 커져요. 여기까지는 파란색이 계속 크죠. 모든 X에 대해서 파란색이 훨씬 큽니다. 이쪽은 같고요. 여기서는 파란색이 크거나 같죠. 요 구간에서는 클 거고,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어, 얘는 파란색은 이만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기가 애매하고 또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CDF를 제대로 그렸나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어, 뭐 이거는 제가 직접 적분을 안 해봐서 SOSD가 뭐 나타난다. 즉 F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CDF들의 함수였고 이거를 이걸 비교하는 값 자체를 비교하는 게 FOSD, 적분 값을 비교하는 게 SOSD였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쪽 적분 값이 계속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숫자로 계산을 안 해봐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조금 무책임하긴 하지만 일단 그림은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쉽죠. 여기는 쉬운데 제가 이걸 CDF로 지금 제대로 그렸는지 조금 애매해서 일단 요 한 칸이 다 9분의 1씩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3에서 올라가고 4, 7까지 똑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9가 됐을 때 한 번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어, 이런 관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제가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여기는 답에 지금 P가 Q를 SOSD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Q의 적분값이 그러니까 이걸 P 이걸 Q라고 해야 되잖아요. Q의 적분값이 P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요쪽에 가서는 지금 이 빨간색 P의 적분값이 더 크다고 나와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잠시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하여튼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법은 이렇고 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었는데 얘네들의 CDF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이걸 일일이 계산하고 있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든 컨티뉴어스하든 둘 다 0부터 1까지 Y축으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여기서 CDF를 그려가지고 FOSD나 SOSD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FOSD는 지금 바로 확인이 됐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하여튼 이 경우에는
P가 Q를 SOSD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mean preserving spread를 확인하려면 일단 얘네 둘의 평균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SOSD하고 mean이 같으면 그게 mean preserving spread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mean preserving spread도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제가 그동안 이거를 다시 살펴보고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이곡 마무리하고 이제 이 네 번째 프로블럼 셋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더라고요. 빨간색이 잘못 그려졌는데 얘를 제가 여기서 한번 꺾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얘도 마지막에서 9분의 1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고 한 번 덜 꺾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SOSD가 확실히 성립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랑 같은 넓이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요 G라는 애, 그러니까 Q라는 애의 CDF를 적분을 하면 여기 선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확실히 커지죠. 이 P보다 CDF가 커지고 쭉 같이 올라가니까 이 상황에서는 계속 더 큰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한번 커졌으니까 쭉 유지가 되다가 이까지는 여기서 요만큼 다시 커지면 이 상황에서는 CDF가 이제 까지 포함하면 같아지겠죠. 같아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상태인 거지 P의 CDF가 더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부등호, 그러니까 요게 성립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같아지니까 이 전반적으로는 0부터 9까지 전반적으로는 합쳐져서 요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하니까 이 얘 말대로 PSOSDQ 요게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고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 프로블럼 셋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생산자 이론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 얘는 어, 사실 얘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노테이션이 애매해가지고 어, 이게 그냥 요 부분은 사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X1, X2, X3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어, 네. 일단 얘기를 하자면 일단 여기서는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려고 하니까 지금 X가 이제 그 요소죠. 생산 요소들을 모아놓은 벡터고요. 얘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일종의 코스트가 되겠죠. 총 합친 코스트. 그럼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X가 뭐에 들어가 있냐? VY, 즉 어떤 기분 아웃풋 Y에 대해서 이 Y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들의 집합을 VY라고 한다면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X여야 하고요. 그것 중에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X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어, 이 코스트 펑션이 즉 이거 곱하기 X가 바로 이거였죠. 그러면 이 코스트 펑션이 concave in W라는 얘기인데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이 Y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X라는 애가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코스트가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얘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고 이 경우에 근데 이 코스트가 이런 식으로 만든 것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코스트 펑션이 concave in W라는 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어, 그래서 이거 자체 수학적인 식 자체는 어려울 게 아마 없으실 텐데 지금 제가 이 글만 봐서는 여기 있는 x1이나 x2, x3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어, 만약에 이걸 좀 의미를 좀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라 오히려 제가 말을 하는 게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일단 제 생각은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 W1이라는 애랑 X1이라는 애는 이 W1이라는 애는 X1이라는 이 인풋을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X1이라는 인풋에 대해서 지금 X1, X2, X3 모두 다 기본 아웃풋인 Y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풋들이잖아요. 근데 이 W1이랑 X1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W1이라는 애는 요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결과 X1이 옵티멀 인풋으로 결정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X1이 그 결과값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코스트 즉 가격 벡터들을 W1이라고 하고 W2는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X2가 그 결과값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가격 벡터라고 하고 W3도 X3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W1과 X1의 관계는 어, 주어진 아웃풋 Y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격 하에서는 X1을 소비를 해야 내 코스트가 최소한으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W1에 대해서 X3를 소비를 해버린다면, 즉 인풋으로 X1이 아니라 X3를 넣어버린다면 얘는 이미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이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보다는 이 코스트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미 미니마이제이션 된 결과가 W1에 대해서 X1이 미니마이제이션 된 거고 X3는 W3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해야 X3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1이라는 이 가격 하에서는 X3라는 거는 미니마이제이션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W2를 가격으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 경우에는 X2를 내가 인풋으로 사용을 해야 어,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데 X3를 넣어버리면 코스트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호가 둘 다 성립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성립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W3라는 건 여기 노테이션대로 이런 식으로 W1과 W2의 일종의 내분점을 W3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다 t를 곱하고 여기서는 1-t를 곱합니다. 다음에 얘네 이렇게 더해줘요. 그러면 어, 지금 이 W1x1이라는 애는 W1x1이라는 애는 given output y 가 given output y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죠. 그러니까 y라는 이 아웃풋이 주어져 있을 때 어, 각, 각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W1이라고 한다면 W1이 100%죠. W1이라고 한다면
그 W1에 대해서 내가 Y를 만들기 위해 커스트 미니마이즈를 해서 투입하는 생산 요소는 X1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말이 좀 꼬이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Y를 만들어야 하고 지금 시장에서 각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W1이라는 벡터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W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요소의 조합은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 요소의 조합은 W1에 대해서 W1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 요소의 조합은 X1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소화된 값에서 내가 생산을 할 테니까 당연히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요게 기업의 비용 함수가 된다. 즉, 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주면 얘는 이거일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얘도 아이고,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주면 이런 관계가 나올 거고요. 이걸 이렇게 더해주면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얘가 W3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맞춰줬죠. W3, X3가. 얘가 결국엔 코스트 펑션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었던 어, 요게 튀어나온 거죠. 왜냐하면 요게 요거니까요. 요게 그러니까 다시 쓰면 요게 이것보다 크니까 이 C라는 코스트 펑션은 W에 대해서 컨케이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건 그냥 오목함수 그리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뭔가 수학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헷갈리고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말이 약간 꼬였는데 W, X, Y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셔퍼드 레마는 어떤 코스트 펑션이 있을 때 그걸 각 생산 요소의 가격으로 미분을 해주면 그 값이 바로 그 각 생산 요소에 대한 이 생산 요소 수요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셔퍼드 레마는 뭐 수학적으로 이런 애였고요. 지금 C라는 애가 이런 함수였죠. 그러니까 얘를 각각의 생산 요소들로 미분을 해주면 각 생산 요소 xi, x2, xn 이런 애들에 대한 수요 함수가 나온다. 옵티멀 수요 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셰퍼드 레머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런 행렬에 대해서 이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얘는 사실 솔루션을 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냅다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일단 여기 각각의 항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얘랑 얘가 지금 대각원소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이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이거 전 따라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 뭘 얘기하라는 뭘 증명하고 뭘 얘기하는 게 딱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주로 사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기 있는 x1이 또는 xi가 이렇다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뭐 0의 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도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얘랑 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둘이 같다. 즉
이걸 통해서 이 행렬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메트릭한 대칭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제대로 안 배운 내용인데 사실 선형대수학에서 지금 애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코스트 펑션이 컨케이브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컨케이브하다는 소리는 이 코스트 펑션은 다변수 함수인데 이 다변수 함수가 오목하다는 소리는 이 함수의 헬시안 행렬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른 거고 이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일종의 n 플러스 1변수 함수일 텐데 그러니까 w부터 wn까지 있다고 치면 1 플러스 n 플러스 n 1변수 함수 행렬일 텐데 이 함수의 해시한 행렬이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라는 얘기죠.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하여튼 저도 어디서 들은 거라서 하여튼 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정말 수학적인 얘기라서 저도 들은 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는데 사실 하여튼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2x2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얘가 지금 대칭 행렬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쓰면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둘 다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게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애초에 이 코스트 펑션이 컨케이브 하다는 소리는 이 행렬이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대칭렬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당연히 이런 형태일 테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여기 있는 요약이죠. 근데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which is intuitive 하면서 나와 있지만 당연한 소리예요. 이거는 생산 요소 Xi의 가격이 WI인데 이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산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높아지면 얘를 굳이 투입할 이유가 없죠. 가격이 높아지는데 얘를 왜 투입해요? 수요랑 똑같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데 왜 사겠어요? 쟤도 똑같은 거예요. 저 생산자 입장에서도 생산 요소의 가격이 높아지면 굳이 얘를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W가 높아지면 XI는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투이티브 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는 사실 정말 그냥 선형대 수학 얘기라서 저도 다 까먹었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지금 얘랑 얘는 같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코스트 펑션이 컨케이브하기 때문에 이 행렬이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 우리말로는 음, 음의 부호를 가지는 행렬 뭐 음정 부호, 음반등 부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 능력 밖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면 2x2에서 뭐 이걸 n/n으로 확장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2x2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가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미 대칭렬을 통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게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즉 얘랑 얘가 음수여야 된다. 이거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조건이 나오고 얘는 아주 인투이티브하다. 당연한 얘기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수학적으로 좀 빡세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할만합니다. 조금 할만하고 그다음은 제가 잠시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인데 얘는 레온티에프 행사함수라는 애인데 생긴 게 그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 완전 보완제일 때의 효용함수랑 똑같이 생겼죠. 생긴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사실 그냥 정의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별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이 테크놀로지, 이 생산 기술, 생산이 지금 모노토닉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모노토니스티의 정의였죠. 근데 이거를 좀 잘 들여다보면 지금 저 VY라는 집합 자체가 어, X1이랑 X2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Y의 이상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X1과 X2의 모든 조합들을 VY라는 집합 안에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QI는 그 중에서 정확히 Y계만 만들 수 있는 애들만 그, 넣은 집합들이고. 그러면 만약에 X가 VY에 있다는 소리는 지금 제가 여기 써놨지만 다시 써볼게요. 깔끔하게. 그냥 이거는 정의대로 하면 됩니다. X를 X1, X2라 두고 X1 프라임을 X1, X 프라임을 X1 프라임, X2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그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였잖아요. 물론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더 강부등호가 적용이 돼야 되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적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상황에서 그러면 x가 vy에 있다는 소리는 미니멈 ax1, bx2가 적어도 y보다는 크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x1 프라임도 x1보다 크고 x2 프라임도 x2보다 크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얘네 둘한테 미니멈을 씌워놔봤자 얘보다는 크겠죠. 당연히. a, b가 당연히 지금 0보다 크니까. 이 부등호는 당연히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얘도 y보다 클 거고요. 따라서 x도 vy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의대로 그냥 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다가 x랑 x 프라임을 각각 넣어보면 금방 나오는 애였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뭐 많은데 밑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얘는 프로덕션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인풋이 단 하나예요. 이제 뭐 편미분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딱 W로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profit maximization을 하기 위한 first order 컨디션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데 파이가 뭐였죠? TR 빼기 TC인데 얘는 내 가격이 T고 내가 생산하는 게 40D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WG 이거죠. 이거를 그냥 사실 여기는 막 subject G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 굳이 이런 식으로 막 쿤타커라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이용할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을 해놓고 이 조건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pg 플러스 40p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p분의 w의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건을 확인하랬죠. 이게 조건 확인하면 되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p니까 얘는 0보다 작겠죠. 컨케이브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1개미만 확인해도 충분히 극대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끝이에요. 굳이 쿤터커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등식 제약을 풀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등식 제약이죠. 얘는 등식 제약이잖아요. 이런 걸 풀 때 라그랑 제한을 이용을 했었죠. 이게 부등식 제약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우리가 쿤터커 조건, 쿤터커 정리 뭐 이런 걸 이용을 하는데 사실 전 이거 3년 동안 경제학부를 다니면서 쓴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복잡한 얘기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냥 똑같은 얘기고 그러면 Profit Maximizing C가 0이 되도록 하는 P와 W의 값이 뭘까라는 걸 물어봤는데 그럼 이거 그냥 이거 0 되는 P랑 W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 0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
이런 조건 때문에 만약에 어, 정확히 말하면 Z에 이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P분의 W가 너무 커져가지고 20보다 더 커지면 이게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음수가 나오면은 음수만큼 수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는 연계를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20,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지금 놓고 풀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사실 여기는 what values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0이라고 두고 풀어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똑같죠.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푸는 거니까 따라서 P분의 W가 0일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output supply랑 input demand function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input demand function은 뭐였죠? 그냥 Z 스타였죠, Z 스타. 근데 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확실하게 뭔가 나온 게 아니라 P분의 W 값에 따라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음수인 것도 허용을 해주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input demand 펑션이고요. output supply 펑션은 뭐냐? 어, output supply 펑션은 내가 supply니까 내가 이만큼 input demand를 해가지고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가 이제 음수가 나와버리면 얘가 음, 여기도 max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아까 C 스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돼버리면 C를 음수로 넣게 돼버리니까 이 생산량 자체도 음수가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도 똑같이 이걸 Y 스타라고 할게요. Y 스타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어, 지금 생산량이 이거니까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P분의 W의 값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2차 함수 꼴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지금 이 생산량 자체도 음수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음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의 형태를 갖다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산량이 0보다 작아져 버린다. 그 수학적으로 작아져 버린다. 그럼 이 경우에는 나는 0개만 생산할게 라는 걸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output supply 펑션도 이거 그냥 대입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profit 펑션은 뭐죠? 똑같이 max 써주고 이 아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냥 요 C를 여기 있는 요 C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만약에 생산량이 음수가 돼버리면 PY-WZ에서 이게 음수가 돼버리니까 프로핏도 음수가 돼버릴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생산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그냥 프로핏이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런 맥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요 Z 자리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구한 20 빼기 2P분의 W 요거 그냥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핏 펑션을 W로 편미분해라 라는 거는 그냥 요거 W로 편미분하면 요거 나오겠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요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0의 경우에는 미분해봤자 0이니까 요 경우에는 미분하면 요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아, 얘는 나와 있지만 여기 그 얘의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기 때문에 is the negative of the input demand function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그냥 이 input demand 펑션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기 때문에 그냥 네거티브 of the input demand function 그냥 이걸 무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었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거예요. 요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간간이 이게 조건이 뭔가 요상하고 막 생산량이나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 이런 맥스나 아니면 민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나오면 그냥 다 영어로 처리하겠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 식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P는 MRMC.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커스트 펑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Q가 당연히 생산량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어, 생산을 안 해도 아무런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픽스트 코스트가 없다는 소리죠. 이거가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얘가 인버스 디맨드 펑션이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회사가 이제 네 개가 있다고 하면 각 기업의 생산 함수는 또는 각 기업의 이제 생산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라고 한다면 서플라이는 요 MC가 ABC 위에 있을 때 숏런에서 앞에 쓸게요 S를 마지널 코스트가 요거보다 클 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제가 저기 적어 그려놨지만 이게 MC고 요게 AVC일 때 여기서 생산 안 하고요 여기서 생산하겠죠 근데 여기서 왜 픽스트 코스트를 없다고 줬을까 한다면 픽스트 코스트가 없으니까 AVC가 AC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 위로부터는 MC에서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요 점을 구해볼게요. 요 점은 MC랑 AC랑 같으면잖아요. 요거 풀면 되죠. 요거 풀면 Q가 2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사람의 아니, 이 기업의 코스트 펑션이 이게 C가 6이고 MC는 4Q였죠. 그러니까 어, 나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Q가 4분의 P일 때부터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격으로 치면.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걸 좀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Q가 4분의 MC만큼 될 때 근데 이 경우에는 어, 일단 Q가 2 이상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이런 공급 함수로 공급 곡선을 가지고 이 기업이 생산을 한다면 이 기업의 생산 함수는 지금 이게 Q, 요게 P니까 4분의 P 이런 상황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P가 MC로 바뀌었느냐? 내가 마지널 코스트를 어, 내가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를 내는 만큼 내가 생산할 때마다 마지널 코스트를 내야 되는데 적어도 가격을 정확히 그만큼을 받아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무조건 생산량을 2개 이상은 늘려야 돼. 이 상황에서만 내가 서플라이를 할 거야 라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생산 곡선 위에서 생산을 할 거냐. Q가 2보다 클 때는 내 MC랑 P랑 같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급 곡선을 그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각각이 다 MC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 여기 있는 여기가
이걸 그대로 축만 바꾸면 이게 서플라이 커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서플라이 커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펌 하나의 서플라이 커브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걸 그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펌 4개니까 똑같이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펌의 서플라이 커브고요. 얘는 마켓 전체,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퀄리브리엄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퀄리브리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뭐냐? Q가 2보다 큰지. Q가 2보다 큰지가 아니라 여긴 지금 시장 전체, 항상, 지금 방금 저도 헷갈렸는데, 시장 전체랑, 개별 기업을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을 더한 게 이거잖아요. 시장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는 2 이상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다면 이 조건을 4개를 더하게 되면, 시장 전체에서는, 이퀄리브리엄이 8 이상은 되어야 이 기업들이 공급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여기서 구한 요거보다 큰지. 근데 이걸 4배를 해야 되는 거죠. 시장 전체에서는. 8보다 크니까 정상적으로 이 수요 곡선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끄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롱런이죠, 롱런. 롱런에서는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지만 가격이 수요 곡선이 막 이렇게 변했지만 이제는 시장 전체에서도 가격이 하나 정해져 있는 이런 직선으로 나타날 거고요. 평행선으로. A씨가 여기서 접하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옵티멀 Q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는 지금 가격이 A씨의 최저점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A씨의 최저점. 그러면 일단 이건 차치하고 A씨의 최저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소리는 어, 여기가 2였잖아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건 지금 개별 기업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프라이스가 지금 개별 기업이 이거니까. 이씨. 네.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지금 8이 나오죠. P가 8이에요. P가 8.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리저리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맨드 펑션에 의해서 요게 나올 거고요. 이거 나오면 프로핏이 바로 나올 거고요. Q가 지금 여기니까 시장 전체 디맨드는 12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격이 8로 설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Q가 12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P가 결정이 되면 이 개별 기업의 공급량은 무조건 2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롱런에서 이 A씨의 최저점, 즉 Q가 2인 점에서 개별 기업은 무조건 2개씩 생산하고 이 경우에 P는 8로 고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 전체의 이퀄리브리엄 서플라이는 12가 돼야 돼요. 거래량이 1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총 6개의 기업들이 시장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롱런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풀면 되고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랑 시장 전체를 구분하고 롱런과 숏런에서 뭐가 다른지 그거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런 문제에서는. 나머지는 그냥 이런 데도 막 대입하면 돼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ales tax per unit이란 게 중요하죠. 이 경우에는 기업들이 팔을 가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 A씨랑 M씨가 둘 다 늘었으니까 2씩 늘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프라이스가 10으로 변하고 이때 Q도 10으로 변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랑 똑같지만 지금 롱런이고 가격이 10, 큐가 10이란 얘기는 각 기업은 이 두 개씩밖에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롱런에서 A시의 최저점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Q가 2에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 전체의 균형이 Q는 10에서 결정이 됐다는 소리는 기업이 5개만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놨죠. firm은 항상 Q는 2다. in the long run에서.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헷갈립니다. 처음 하면 좀 헷갈려요. 롱런이랑 숏런도 구분을 해야 되고, 이 기업이 서플라이를 어떤 조건 하에서 하는지 그것도 구분해야 되고, 제가 말한 뭐 MC가 ABC보다 크고 이런 것도 구분을 해줘야 되고, 시장 전체와 개별 기업도 구분해줘야 돼요. 좀 구분할 게 많은데, 그것만 싹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금방 풉니다.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리고 수요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개별 기업에서 이런 게 정해지니까 이거를 시장 전체로 확장하면 시장 전체 수요와 시장 전체 공급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개별 기업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다 싹싹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CES 생산함수인데 이거를 강의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되게 특이한 애입니다. 특이한 애예요. 왜냐하면 이 대체 탄력성이 얘는 항상 상수로 나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로우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로우에 따라서 대체 탄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 탄력성을 이제 좀 재기 위해서 또는 대체 탄력성을 좀 어떻게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얘 리턴 투 스케일을 분석을 해보래요. 그러면 얘랑 얘 대도관계를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어 보면 이거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여기서 t를 끄집어내면 t의 로우승 곱하기 a의 l 로우 t의 로우승 또 끄집어내고 여기서 여기에 로우분의 1인데 이거 그냥 t 로우의 로우분의 1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얘는 근데 t잖아요. 그러니까 CRS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 탄력성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생산함수에 대해서 대체 탄력성을 구해보래요. 얘는 사실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저도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돼 있으면 어,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어, 얘를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할때 중간에 이제 일종의 매개 변수 같은 걸 집어넣는 거죠. 네, 제가 잘못 썼네요. K분의 1로 바꾸고, 얘도 K분의 1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계산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분 계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지리하게 계산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C가 약간 까다로운데, 이건 약간 끼워 맞추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일단 요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제가 말했죠. 이 CES 생산함수는 대체 탄력성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그 고정된 값은 이 파라미터 로우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CES 생산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어떤 special values of the parameter row의 값에 따라서 이 CS 생산함수가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도 될 수 있고 선형 리니어한 생산함수도 될 수 있고 레온티에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처럼 맞는 말이에요. 이 생산함수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생산함수가 막 바뀝니다. 그러면 일단 콥더글라스를 하기 앞서서 리니얼하고 레온티에프한 이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리니어 한다는 소리는 이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어차피 요 값에다가 1, 0, 뭐 무한대 이런 거 넣어봤자 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생산함수 꼴만 가지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로우가 1일 때 리니어하다고 돼 있지만 로우가 1일 때는 뭐 로우가 1일 때는 되겠네요. 로우가 1일 때는 뭐 AL 더하기 뭐 이렇게 되니까 리니어하구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이거 로우가 0일 때 곱더글라스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1 더하기 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에 0분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리니어하다는 얘기는 어떤 생산함수가 리니어하다는 얘기는 완전 대체된다는 거죠. 완전 대체. 완전 대체라는 얘기가 어떤 상품끼리 완전 대체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생산 요소들끼리 완전 대체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두 개 있으면 이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그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생산함수가 리니어하다는 소리는 얘는 곧 두 생산 요소들 간의 대체 탄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한대는 소리죠. 1-로우분의 1이 무한대가 되려면 로우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리니어 프로덕션 펑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생산함수는 제가 얘기했지만 완전 보완자랑 같은 성격이에요. 이런 직각 모양의 생산함수가 나오겠죠? 얘네들은 대체성이 전혀 없죠. 아예 없어요. 이 말은 이 대체 탄력성이 마이너스 무한대라기보단 탄력성이 없으니까 0이어야겠죠. 0. 아예 없어야 되죠. 네. 이 탄력성이 0이어야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그럼 얘는 1-로우분의 1이 0이 되려면 로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야죠. 이 경우가 바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완전 부한제인 경우죠. perfect complements. 이런 경우니까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이 경우에는 로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콥더글라스가 약간 헷갈려요. 콥더글라스는 어, 얘는 둘 다 아닌데 얘는 왜 특이한 케이스냐면 얘는 그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콥더글라스는 단위 탄력적.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그마 단위 대체 탄력성이 1이어야 돼서 로우가 0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걸 수업 시간에 다루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콥더글라스 함수는 똑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L이 10% 줄었으면 K도 10% 늘어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L과 K 간의 탄력성이 아주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산량 Y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L이 예를 들어 뭐 10% 줄었으면 이 Y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똑같이 K도 10% 늘어나야 되고 뭐 얘가 20% 줄었으면 얘는 20% 늘어나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라서 L과 K의 양에 상관없이 얘네 둘 사이의 대체 관계는 항상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탄력성이 정확히 1이에요. 왜냐하면 탄력성이라는 거 그 정의 자체가 어떤 뭐 얘가 변했을 때 변화 비율 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니까 똑같으니까 지금 얘가 10% 변하면 얘도 10% 변하고 이러니까 항상 대치 탄력성이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콥더글라스가 되려면 대체 탄력성 1이어야 되고 이거는 로우가 0인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놨는데 이거는 그냥 좀 길다란 얘기라서 일단 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L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K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상 FL, FK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L분의 K를 그냥 뭐 T로 제가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DLN T, DLN 이거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약간 조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T분의 1이고요. 얘는 어 요거니까 얘도 T분의 1이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여기에 뭐였죠? 대체 탄력성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1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되려면 로우가 0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여기서는 derived cost function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cost function이 뭐였죠? cost function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WR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얘 중요한 거 CRS였죠. CRS. 그러니까 얘를 Y 곱하기 하나 만들 때의 비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 만들 때의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얘를 이것도 약간 계산이 복잡한데 지금 여기 W랑 R로 들어가 있죠. 이 W랑 R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였냐면 W 스타, R 스타라는 것 자체가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였어요. 언제? Y가 1일 때. 얘도 똑같아요. Y가 1일 때의 W 스타랑 R 스타를 구해가지고 이 비용 함수에다가 비용 함수라기보다는 어, 그러니까 이 여기서 W 스타 L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아, 아, 잘, 잘못했습니다. 요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고 얘를 지금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얘랑 얘 각각을 일종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의 비용을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최적의 이 생산 요소 투입량을 이런 식으로 WR 그리고 Y에 대한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선 지금 Y가 하나로 1로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가 붙어 있어서 이건 그냥 얘네 두 개의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구하고 그거를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개 정도 계산을 빼먹었는데 사실 이 CES 생산함수가 생긴 것도 딱 그렇지만 좀 계산이 많이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뭐 계산은 제가 대신 해드린다고 늘지 않는 거니까 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CRS를 이용하는 거. 요거까지 다 하려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1일 때 애초에 변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y가 1일 때 정해져 있는 요 L과 K의 어, 요소 요소 수요 함수를 구하고 생산 요소 수요 함수를 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코스트 펑션에다가 집어넣으면 즉 이걸 하면 아마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y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y라는 기본 아웃풋에 대해서 코스트 펑션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